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직장인입니다.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는 중입니다. 회사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사입니다. 때문에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습니다. 영어로 국제회의를 하기에 영어도 필수지요. 저는 회사의 물류 업무 담당이었고 우리 팀에만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다들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들이었죠. 의료는 직속 팀장님이 있고 이사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5살 많은 노처녀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금방 잘려나가는 회사인데 능력을 인정받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었죠. 해외 명문대 출신이었고 강단이 있는 분이죠. 직원들도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고 부잣집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존심 하나는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 못하면 누구든 박살을 내버리곤 하셨죠.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분들도 능력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었고 일처리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반항하지 못했죠. 몇몇 여직원들은 과장님께 엄청 깨지고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죠. 하지만 과장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어차피 못 버틸 놈들은 빨리 나가야 한다며 임원들께도 당당한 편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임원들도 수긍을 해주었죠. 저 역시 입사 초반에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남들처럼 자존감 내세울 처지는 아닌지라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고 노력을 했죠. 덕분에 1년쯤 지나면서는 혼이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께 조금은 신뢰를 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과장님이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인사고과 점수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얼굴은 예쁜 편이지만 여자로서 인기가 없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저 무서운 상사일 뿐이었고 뒤에서 온갖 악담들을 늘어놓곤 했지요. 하지만 과장님은 회사에서 탄탄대로였습니다. 실제로 일은 완벽하게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조만간에 과장님이 승진할 거란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다급히 저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순간 긴장감으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 두려움이 앞섰죠. 그래서 급히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넋이 나간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죠. 과장님이 화를 내기보다는 초조한 표정이었죠. 일단 제 문제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 과장님은 모니터에 자료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수정 가능하냐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재무팀에 보낸 자료와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서류 입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자체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자료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죠. 이대로 처리가 되면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었죠. 저는 일단 서류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과장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서류는 과장님이 잘못 처리한 것이었죠. 완벽하던 과장님이 크게 사고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크게 당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하는 과장님 대신 전화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을 했지요. 다행히 아직 그쪽에서도 최종 결제가 안 되었더군요. 아마도 내일 아침에 처리가 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애걸복걸하면서 결제를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나마 담당자랑은 술자리에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거래처 담당자에게 확답을 들을 수 있었고 밤중에 서류를 들고 담당자의 자택까지 찾아갔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기존 서류는 취소했고 재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서도 정정 작업이 진행되었고요. 다행히 일은 큰 무리 없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정 사유는 곧 회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님께 불려가 엄청 깨졌습니다. 수습을 제가 했더니 제가 책임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사님실에서 과장님이 보는 앞에서 엄청 깨졌지요.
과장님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과장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제가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를 호출하시더군요. 동료들은 더욱 측은하게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리고 옥상에서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과장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과장님의 모습은 처음이어서 저도 당황을 했죠. 원망도 하고 화도 났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장님을 달래고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과장님은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로 돌아왔죠. 뭔가 과장님의 연기에 말려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과장님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절할 수 없었지요. 억울한데 밥이라도 비싼 거 얻어먹자 싶었죠. 그래서 곧장 소고기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곧 소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고 과장님은 술을 따라주시면서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남자답게 나가고 싶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이미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빵 터지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못 먹어본 비싼 부위들을 시켰지요. 억울했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비싼 고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입사 후 과장님과 단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과장님과 오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은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도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더군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 거 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인종차별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좀 독하게 변한 것 같다고 하셨죠. 약점을 보이면 공격을 당한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실수를 확인하고는 멘붕이 왔었다고 털어놓더군요. 자신의 실수에 머리가 백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제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과장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좀 더 시키자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빵빵 터지시더군요. 덕분에 과장님도 술을 많이 마시셨습니다. 소고기 집을 나올 때 둘 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분은 즐거웠습니다.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은 승리감을 느꼈죠. 마음속으로 과장님이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았죠. 그래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차를 외쳤습니다. 과장님도 지지 않겠다는 듯 코를 외치더군요. 그러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은 집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누워있더군요. 정말이지 심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산발이 된 채로 누워있었지요. 혼자 어제의 일을 급히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 2차 가자고 소리치면서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텔에서 깨어난 것이었죠. 다행히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치마가 약간 올라와 있었지만 옷을 입은 채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깨어나니 과장님도 곧 눈을 떴습니다. 과장님도 저 못지않게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늦게 침을 닦고 난리도 아니었죠. 항상 완벽하던 과장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거의 처음으로 그날 지각을 했지요.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오더군요. 뭔가 과장님의 약점을 공유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과장님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에게 불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무섭지는 않더군요. 과장님도 이전보다 제가 더 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시키시더군요. 가끔은 자기 일도 제게 슬쩍슬쩍 넘기시곤 했지요. 저는 그때마다 비싼 소고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장님도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이 편해지니 회사 생활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과장님의 외모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니 제법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쁜 얼굴을 또 모텔에서 보게 된 것이었죠. 금요일이라고 방심하고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옷까지 벗고 누워있더군요. 과장님은 나신으로 제 품에 안겨 침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밤에 사랑을 나눈 흔적도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과장님과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군요. 과장님이 유학 시절을 떠올리다 눈물을 흘리셨지요. 항상 강하던 과장님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성의 눈물에 약한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든 과장님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누었지요. 나만이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생각했죠. 작은 실수로 과장님께 혼이 날 때도 있었지만 혼을 내는 과장님의 입술도 귀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날은 꼭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침에 함께 눈을 뜨는 게 당연하게 되었고 눈을 뜨면 서로 진하게 키스를 나누기도 했고 시간이 남으면 그대로 한 번 더를 외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놀라서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아침부터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요. 무슨 일인지 긴장해서 부사장님실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자리를 비웠던 과장님이 그곳에 계시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제게 호통을 치시면서 대체 회사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냐고 하시더군요. 회사가 연애질이나 하는 곳이냐고 소리치셨지요. 부사장님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부사장님이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 든 것은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철저한 과장님이 저런 걸 들켰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어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과장님은 얼굴을 푹 숙이시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의 호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절 보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한 대 치려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부사장님이 개인사에 간섭하는 게 오히려 화가 났죠. 아무리 생각해도 부사장님이 너무한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회사 때려칠 각오로 대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살짝 짜증을 내시더군요. 그리고 아빠 그만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문들이 한 번에 해소가 되었죠. 과장님이 임원들과 유독 친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그저 귀여운 조카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던 것이고 아빠 회사라 행동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뒤로 우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발표했습니다. 주례는 사장님이 맡아주셨고 직원들 모두가 축하를 해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덕분에 저도 매일 칼퇴근을 하고 있지요. 딸과 함께 잠든 마누라를 보다 보면 가끔 혼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 싫었던 과장님이 내 마누라가 되다니 말이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6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지만 학생 때는 같은 학년도 아니고 저도 남편도 조용히 학교 생활만 하던 학생들이었기에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같은 회사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2년 연애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말도 있지만 회사가 크다 보니 출퇴근만 같이 할 뿐 업무 시간에는 서로 만날 기회도 없다 보니 평범한 맞벌이 부부들처럼 잘 지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과 함께 고등학교 동문회를 갔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의 연애 기간과 6년이라는 결혼 생활까지 약 8년이라는 시간을 남편과 보내면서 지난 저의 과거와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고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오래 만난 남자가 있다는 것도 남편이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남편의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문회 자리에서 제 전 남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친구 입장에서는 재미삼아 꺼낸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계속해서 대화의 화두가 되었고 저희 부부가 불편해하는 것을 즐기는 것인지 남편의 전 여자들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동문회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속에서 많이 화가 났는지 제 이야기를 꺼낸 제 친구를 지적하더니 나중에는 그 화살이 저한테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알고 있던 과거이고 남편을 만나기 전 과거의 남자 이야기인데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좋게 잘 끝내려고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둘 다 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여기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잘 마무리되고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또 제 과거의 남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혹시 동거도 했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과거의 남자와 동거한 사실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며 뜸을 들이자 남편이 알아본 사실이 맞다면서 동거한 사실을 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과거일 뿐이고 과거의 남자와 제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추억을 쌓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까지는 전부 다 상세히 남편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과거 여자에 대해서도 그 정도까지는 자세히 묻지 않은 거라고 하였는데 저는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많아서 말도 못하고 못 물어본 거라면서 저를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과거의 남자와 2년 정도 동거한 것도 알고 있고 2번이나 수술해서 유산한 것도 들었다면서 도대체 저보고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서 더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고 각자의 미래가 걸렸기에 합의하에 수술을 한 것인데 그 일들이 8년이나 같이 지낸 남편에게 더럽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잘못된 연애와 인생을 산 건가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런 모진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고 섭섭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편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한테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 배신감도 컸습니다. 결국 결혼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난삼아 안주거리 삼아 제 이야기를 꺼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있었던 상황을 말해주며 웃자고 꺼낸 이야기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속이 시원하냐고 한바탕 쏘아붙였습니다. 친구는 정말로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사이도 아니고 결혼까지 해서 거의 10년을 알고 지냈는지 당연히 웃고 넘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과거 보고 더럽다고 말하며 비난할 정도로 제 남편의 과거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니 남편의 과거 여자 중에는 제 친구의 지인도 있었는데 그 지인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였더니 얼마 안 되는 돈을 주면서 그 돈이 자기 전 재산이라면서 그 돈을 받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 테니 낳든지 수술하든지 그거는 여자 마음대로 하라고 한 뒤에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 친구가 알고 있는 남편의 과거 일들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결혼하겠다면서 청첩장을 들고 왔을 때 제가 남편과 만나는 것을 알았고 결혼하겠다고 온 친구한테 어떻게 남편의 지난 뒷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겠냐면서 저한테 역으로 물었습니다. 며칠을 그 친구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몰랐던 수많은 남편의 과거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파렴치한 인생을 살아온 남자한테 더럽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사과를 받지 못하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야 반성을 하고 돌아왔냐면서 비아냥거리는 남편에게 남편의 지난 과거를 한바탕을 꺼내놓았더니 지난 과거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며 제가 그 사건 피해자의 당사자도 아닌데 왜 제가 흥분하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가 겪는 일이랑 여자가 겪는 일이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아직도 본인이 한 일에 창피한 줄 모른다고 하면서 장인 장모님은 제가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시냐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 남자와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정말 꾹 참고 집을 나와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와 같이 이혼 변호사도 알아보고 상담도 받으면서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후에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하였지만 절대 이혼을 안 한다면서 제가 잘못한 것을 다 깨우치고 반성을 다하면 조용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대화로는 남편과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은 확실히 굳어졌는데 정말 저런 인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하고 나면 빨리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하고 평생의 한이 될까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라도 익명이 보장되는 유튜브에 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터져버릴까봐 사연을 보냅니다. 즐겁지 않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친 몰래 지금 한창 양다리 걸치기로 연애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제가 새로 만난 연애 상대는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수님과 같은 친구를 동시에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짜릿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거든요. 더구나 애초에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수업에 저와 제 남친이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남친과 제가 애초에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스스로도 어린 여자를 구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그저 사귀는 동안 서로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죄짓는 기분도 들고 해서 교수님과 사귀는 걸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나름으로 아주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아직 솔로이기도 해서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제법 있기에 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친이랑 제가 다니는 사설 아카데미에 수업을 나오시는 분이니까 사회에서 만난 거나 다름없어서 저도 큰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수업 후에 다 같이 회식을 하고 뒤풀이 겸 노래방 갔던 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버린 거죠. 그날 다들 돌아간 후에 저랑 교수님이랑 마지막으로 남아서 칵테일 바에서 분위기 있게 한 잔 더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와서 교수님이 저를 집까지 태워주셨는데 술기운과 날씨 탓에 둘 다 기분이 나른해져서 차 안에서 남녀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해서는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거면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전날 밤에 싫은 마음은 없었으니 그저 가볍게 넘어가자고 했고 우리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업에서 서로 다시 만나고 보니 이상하게 설레더군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서로 안부 전화 겸 문자도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또 다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나이가 저보다 20살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도 아주 잘 통하고 다정하고 자상한 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만나는 남친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돼 가는데 남친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남친은 저와 동갑이라서 그저 친구란 생각이 크지만 교수님에게서는 남자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같이 있으면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친은 교수님의 수업이 끝나면 속도 모르고 빨리 게임하러 가자고 조르고 저와 교수님은 서로 눈짓으로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뜻을 보내곤 하죠.
그리고 저는 남친과 노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 맨날 PC방 가서 커플로 게임하고 남친이 좋아하는 오락 영화 보러 가고 때때로 휴일에 야구장 가서 귀 아프게 소리 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귀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수님과 데이트하는 날은 몹시 기다려집니다. 대체로 교수님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거나 같이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외국에서 몇 년간 유학을 했기에 외국 음식도 아주 잘 만들고 거기서 살았던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매력이 남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남친을 계속 만나라거나 헤어져라거나 하는 말은 일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랑 있으면 편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만나는 거라는 말만 하시죠. 더구나 교수님에게는 따로 만나는 여러 나이대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최소 서너 명은 되는 것 같더군요. 그녀들 역시도 교수님 집에 한 번씩 들러서 제가 교수님과 보내는 시간과 비슷한 코스로 데이트를 하고 때로는 교수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교수님은 제가 그저 자신이 만나는 여자들 중에 하나일 뿐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역시도 자신이 제가 만나는 남자들 중에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젊어서부터 그렇게 여자들을 만나왔고 오래 사귄 여자와는 애틋한 감정이 아직도 남은 채로 만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경우도 있고 뭐 그런가 보더군요. 굳이 질질 짜며 중리산이 하는 연애는 애초에 해본 적 없었다고 하시고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레 만난 여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연애해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숱한 연인을 만나게 될 것이니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고속된 연애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가진 젊음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일 수도 있고 지금에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산이 된다며 사랑도 그 같은 것들 중에 하나이니 20대의 연애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은 하는데 자칫하면 제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정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름으로는 무척 마음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설마 교수님이 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그런 한편으로 애초에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 사이가 시작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에게서 새로운 세계를 알아버렸으니 아마도 앞으로 저는 또래 애들만 사귀지는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애 같이 그저 칭얼대는 남친이 요즘은 점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교수님은 자신이 잘 아는 후배가 있다면서 그가 아주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고 유익한 지식도 많이 알려줄 거라면서 어느 날은 그 후배가 같이 끼는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후배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자리도 비켜줘 가면서 교수님은 음식을 만들고 계셨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그 후배가 저를 차에 태워서 바래다 주었습니다. 물론 둘 다 술이 적당히 올라간 상태였고 많은 대화를 나눈 상태라서 별 거부감 없이 금방 남녀 사이로 차 안에서 역시나 엮여버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술이 깨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수님에게 달아오르던 모호한 사랑의 느낌인지 뭔지가 아직 어지러운 상태인데 또 다른 낯선 남자가 다가왔으니 마음이 복잡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랑의 정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사랑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수님과 그 후배를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끼리의 아주 깊은 만남이죠. 교수님이 연락해 오면 교수님을 만나고 그 후배가 연락해 오면 그를 만납니다. 데이트 비용은 그들 각자가 다 내고 있으니 저는 그저 같이 즐기기만 하면 되지만 제가 지금껏 제 또래 남친과 해온 데이트와는
질이나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인데 뭔가 모르게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듯해서 평온하고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건 종잡을 수 없는 혼란스런 기분입니다.